네, 안녕하세요. 광고홍보학 정주행 4차시 광고학개론 마케팅과 소비자 광고 매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모델과 광고 기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구조적인 관점, 기능적인 관점, 의도적인 관점 등 여러 관점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바라보는 그런 형태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USP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더 나아가서 시장 세분화 그리고 광고 매체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광고학개론은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모든 학문의 시작이 그렇지만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원래 광고라는 것이 추상적인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광고학개론 내용 자체가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 이번 차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무적인 부분을 담고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USP라는 게 뭘까요? 제가 이미지를 좀 유니크한 걸 가져왔는데 USP라는 것은 결국 유니크 셀링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타 제품과는 다른 독특한 편익을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어필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니크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데에선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거잖아요. 그게 사람한테도 유니크하다는 것이 그 사람만의 특장점이 될 수도 있고 제품이나 서비스에서도 분명히 다른 것과 다른 부분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니크 셀링 포인트가 뭐야? 내가 유니크한 게 뭐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한테 시장한테 어필을 할 것이야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USP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USP 전략은 미국의 광고대사 테드 베이스트가 만든 마케팅 전략 모델인데 죄송합니다. 테드 베테스가 만든 마케팅 전략 모델인데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장점을 소구하여 기억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광고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USP를 뽑아내는 부분이 중요하고 특히 광고 캠페인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점을 USP를 잡을 것이냐는 가장 기획의 첫 단추를 깨게 됩니다. 그래서 USP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광고나 마케팅을 기획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USP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자사 제품 내에서 USP를 찾아내야 됩니다.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았을 때는 서비스나 플랫폼의 USP가 무엇인지도 USP 전략의 특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사 제품 내에서 USP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위에서도 정의해서 설명했듯이 제품의 USP가 경쟁 제품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어야 합니다. 남들하고 똑같으면 그거는 특장점이 아니겠죠. 세 번째는 광고주가 제안하는 제품의 USP가 소비자의 공감을 얻고 구매 의사를 느낄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독특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독특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소비자한테 충분한 공감과 어필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USP 전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USP 전략에는 이제 몇 가지 단계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 상황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먼저 알기 전에 먼저 시장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큐브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누가, 왜, 어떻게 라는 세 개 속에서 소비자의 니즈, 필요로 하는 것과 want, 원하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하는 것이 배고픔이라면 원하는 것은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한식, 중식, 일식 중에 뭘 먹을래?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서 어떠한 세계 축에서 소비자의 니즈와 원츠를 파악해서 대략적으로 현재 시장이 이런 형태로 주된 바람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원하는 것을 채워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군에 진입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폼 클렌징이라고 하면 폼 클렌징의 1등, 2등, 3등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바르는 화장품이 있었을 때 바르는 화장품의 카테고리 안에서 선도주자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확인하고, 아, 선도주자는 이런 부분을 USP로 내세워서 마케팅 전략을 진행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방식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어떤 것을 원하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를 통해 상표군에 진입을 해야 되겠다. 연내 안에 5위 안에 들어야 되겠다라는 순위 등을, 목표 등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품 축에 의한 상표 개성의 설정입니다. 브랜드는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브랜드를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브랜드의 정체성,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브랜드를 영속시키는 그런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품 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정하는 겁니다. 표를 통해서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고객 페르소나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아, 내 화장품은 20대에서 30대 여성이고 뭐 젊은 직장인이고 혼자 살면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그런 독신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 라는 이런 고객 페르소나처럼 브랜드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사람으로 비유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사람으로 비유했을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를 통해서 상세하게 기재를 하고, 이 상표 개성에 대해서 설정하는, 말 그대로 초상적인 거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구체화를 통해서 USP가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USP 전략은 한 가지의 컨셉이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야 돼요. 내 USP,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친구의 USP는 목소리가 또박또박하고 어디서든 잘 들리는 그런 발표력이야. 뭐 B의 친구는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친화력이 좋아. 이런 게 USP 전략으로 한 줄로 요약되듯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 상황에서 어떤 것에 지금 맞춰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제품이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특징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시장 세분화입니다. 마켓 세그멘테이션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나의 시장을 하위 세분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저희가 좋아하는 라면이 있습니다. 라면을 아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면을 정말 자주 먹죠. 저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라면이라는 것이 하나의 시장이지만 또 라면 시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의 하위 시장들이 세분화돼서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면 일반적인 뭐 신라면이나 진라면 같은 매운 라면들이 될 거고요. 또 짜파게티와 같이 약간 뭐 짜장이라든지 카레 기반이라든지, 대신 이건 국물이 아닌 거죠. 국물 요리가 아닌 비국물 요리로서 볶음 요리로서의 라면 카테고리가 있을 것이고, 또는 아예 새로운 매운맛, 압도적인 매운맛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마켓에 도전을 하는 그런 카테고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단순히 거대한 파이가 있으면 그 파이 안에서 하이의 파이들을 쪼개는 부분들, 그런 과정들을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시장 세분화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리적 요인에 의한 세분화입니다. 가장 쉬운 부분이죠. 한국 시장의 특징은 뭐야? 또는 일본 시장의 특징은 뭐야?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국가별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국가 안에서도 지역별로 나눌 수가 있죠. 뭐 수도권의 마켓 특성은 뭐야? 동해안권, 뭐 경북권, 경상권, 전라권, 충남권, 충북권, 제주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고객들의 욕구가 일으키고 있어 라는 지리적 요인에 대한 세분화가 될 수도 있고요. 국가들끼리도 유사성을 뜨잖아요.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불교나 유교 국가이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좀 가부장적인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한국에서 성공했던 방정식을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접목시킬 수도 있고 또는 일본에서 성공했던 방정식을 중국이나 한국 등에도 접목시킬 수도 있는 그러한 유사성들을 띠기 때문에 지리적 요인에 의한 세분화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아까 예시로 들었던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따지고 보면 한중이도 비슷하면서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세분해서 나타내야 되겠지만 한 가지 예시로 그런 지리적 요인에 대한 세분화들은 전통적인 시장 세분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에 의한 세분화입니다. 인구 통계학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연령대, 뭐 10대는 어떻다, 20대는 어떻다, 30대는 어떻다, 또 가족의 규모.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금 추세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연애는 하지만 이제 결혼을 잘 하지 않으신 분들도 주변에 많으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일지, 그분들이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선호와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장 세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로는 심리적 요인에 의한 세분화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어떤지, 소비자의 특성적 요인이 어떤지, 사회 신분 계층 등에 의한 세분화 등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로는 행태 분석적인 요인에 의한 세분화입니다. 제품의 편익, 제품의 사용량, 속성, 습관에 대해서 세분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 시장에 대한 설정 방법.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세분을 했으면 내가 목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차별화 마케팅입니다. 2개 이상의 세분 시장에서 제품, 가격, 유통, 판촉 등 포피를 통해서 서로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 세분 시장별로 높은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USP 전략과도 맥락이 일치되는 부분이죠. 어떠한 다른 제품들, 어떠한 다른 서비스를 기존과 다르게 제공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매출을 또는 시장 점유의 확장을 늘릴 것인지, 이게 첫 번째 목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비차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A냐 B냐 C냐를 나눌 필요 없이 소비자를 세분 집단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거를 공통적인 고객 욕구에 집중해서 전체적으로 상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집중 마케팅에 의한 목표 설정도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가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던 부분이었다면 세 번째는 이제 특정 세분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 예를 들어서 뭐 여러 햄버거 시장들이 많지만 뭐 서브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저는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나 버거킹 같은 햄버거들은 사실 메뉴들이 조금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한때 맥도날드가 뭐 시그니처 버거에 도입을 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좀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러나 서브웨이 같은 경우에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4개 매장을 방문해 보면 서브웨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앞에서 고객이 어떤 빵의 익기, 뭐 익는 정도, 그 안에 뭘 넣는지, 야채를 뭐 빼달라는지 이런 토핑들을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과물로서 포장이 됐든 아니면 그 안에서 먹는 음식이 됐든 간에 그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진행을 고객이 직접 참여해서 능동적으로 내가 이 메뉴들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폭의 자유도를 높이는 부분들은 저는 사실 인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햄버거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포화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한 부분들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광고 매체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서서 USP 전략이랑 시장 세분화 과정을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광고 매체 특성을 알아두는 이유는 저희가 USP 전략을 통해서 어떤 우리 제품의 서비스와 특징에 대해서 알았다면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그걸 좀 더 구체화되고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광고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의 마케팅 캠페인, 광고 캠페인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광고 매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두는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 매체라고 하면 이제 TV 광고가 있고요, 라디오 광고가 있고요, 신문 광고가 있고, 잡지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광고가 있죠. 사실 요즘은 온라인 광고라기보다는 뭐 디지털 광고라고 씁니다. 옛날에 인터넷 광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2020년대가 됐는데 아직도 인터넷 광고라고 하면 좀 올드하잖아요. TV 광고,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잡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이제 4대 매체입니다. ATL 매체이죠. 그리고 온라인 광고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4대 매체를 알아두는 필요도 있지만 저는 좀 가중치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말씀드리자면 온라인 광고에 좀 더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020년 이 방송통신 광고비 조사 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디지털입니다. 광고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절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코로나 시기 때도 물론 조금 줄었어요. 2019년도까지 계속 우상향이 되다가 2020년도에 0.3조 원 정도 줄었지만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 다시 크게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전통적인 4대 매체의 비중보다 지금 온라인 광고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율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시면 모든 매체들이 결국은 디지털 광고 매체거든요. 물론 4대 매체가 죽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4대 매체가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반드시 디지털 광고를 보완제의 효과로서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가중치를 둔다. 아까 저희가 뭐 시장 세분화에서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선택과 집중을 만약에 광고 매체 특성에서 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온라인 광고, 디지털 광고가 앞으로 미래니까 이 부분에 좀 더 학습을 하시고 가중치를 들어서 집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가 10대, 20대들은 이미 디지털의 네이티브이고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에 특화되어 있는 세대이고 그 세대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앞으로 주류 세대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광고 매체의 증가는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V 광고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TV 광고의 장점은 일단 도달력 범위가 타 매체에 비해 높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TV가 이제는 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TV를 굳이 보지 않으니까 뭐 TV를 굳이 사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TV 프로그램을 안 보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 보는 디바이스 기기 자체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아니면 태블릿 PC 같은 그런 디바이스로 옮겼을 뿐이지 TV 광고 자체는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TV의 고도달력 범위는 여전히 타 매체에 비해 높고요. 도달력이 높다는 것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세대한테 그 TV 프로그램 광고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높다는 거고요. 4대 매체 중에서 유일하게 시청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큽니다. 시각과 청각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광고 단가가 비교적 저렴하다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좀 약간 복불복입니다. 케이블 광고냐 아니면 지상파 광고냐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다는 부분이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양한 계층의 사람에게 전달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확실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단점이 좀 있습니다. 지각된 클러터가 높습니다. 광고 제작 단가도 비쌉니다. 타 매체에 비해서 규제가 심합니다. 요즘에 이제 지상파도 중간 광고를 도입을 하긴 했지만 당연히 다양한 계층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심의 규제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광고 회피가 타 매체에 비해 쉽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틀었는데 좀 보기 싫은 광고들 있잖아요. 그런 광고들은 회피해버리고 바로 리모컨 돌려버리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점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지각된 클러터. 클러터라는 거는 이제 지면, 바다, 비, 장애물 따위 때문에 레이더 화면에 불필요하게 생기는 반사상인데 쉽게 얘기하면
해당 광고를 보고 아 이게 광고네 또는 아 이게 어떤 목적으로 만든 거네 아 이거 PPL이네 하는 그런 그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의 반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한 효과, TV 광고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뽑힐 수 있겠습니다. TV 광고에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OTT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케이블 방송도 있기 때문에 TV 광고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네 가지만 얘기하자면 프로그램 광고는 이제 특정 프로그램에 후원하는 광고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KBS나 MBC나 SBS에서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전후에 나오는 광고들이 될 수 있고요. 토막 광고는 보통 이제 중간 광고보다는 이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나오는 이제 광고들이죠. 예. 개수는 4건 이하고 광고 길이는 20초에서 30초. 대부분 이제 30초거나 20초가 이제 3개 정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에는 이제 매 시간 2회 이내, 1회당 1분 30초 이내 이런 횟수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자막 광고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1박 2일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인기 프로그램들이 이제 끝나면 밑에 자막으로 뭐 나오잖아요. 협찬을 해줬던 광고들이. 방송 순서를 고지하거나 이제 방송국 명칭, 아이디를 고지할 때 이럴 때 이제 하단에 고지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막의 크기는 이제 화면의 1분의 4,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왜냐면 자막의 뭐 절반을 가리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광고들을 보니까 거의 뭐 절반을 가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게시판이나 이런 소비자 클레임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5 광고는 보통 이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뭐 SBS 8시 뉴스라든지 KBS 9시 뉴스라든지 보통 이제 삑삑삑 하면서 뭐 12시를 뭐뭐뭐가 뭐 시를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15 광고들이 있죠. 15 광고라는 게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관객들의 주의를 한 번 더 집중을 시키는 효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15 광고들도 단가가 매우 비쌉니다. 두 번째로 라디오 광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라디오 광고의 장점으로는 표적 소비자에게 선별적으로 도달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표적 소비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MBC 라디오에서 뭐 여성시대 양희은 그 MC분이 나와서 하시는 그 여성시대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무래도 30대에서 50대의 뭐 중년 여성층이나 아니면 가정주부 또는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시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들으시고요. 또는 뭐 파워 FM에서 나오는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의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듣고 스포츠 관련돼서도 많이 듣고 이렇듯 이제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뭐 이게 무슨 라디오만의 장점은 아니겠습니다만 라디오는 청각만을 의존해서 그 시청자들한테 청취자들한테죠 시청자가 아니라 청취자들한테 상상력이나 그런 부분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표적 소비자한테 선별적으로 도달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TV 프로그램은 이제 시청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음성도 녹음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지만 라디오는 말 그대로 청각만 의존하기 때문에 뭐 징글이라든지 브랜드 슬로건이라든지 배경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성우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확실히 제작 기간이나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짧습니다. 그러나 또 단점은 존재하지요. 청각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징글 같은 걸 많이 사용해요. 막 뭐 앞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또는 타 매체에 비해서 좀 낮은 도달력을 가지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라디오라는 건 이제 좀 시끄럽다, 아이 듣기 싫다 이러면 바로 꺼버리잖아요. 그리고 라디오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낮은 도달력의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광고의 유형도 세 가지로 보자면 프로그램 광고입니다. 특정 프로그램 전후에 실행되는 부분이고 프로그램 사이에 방송되는 토막 광고 그리고 당연히 라디오도 뉴스 시간 되면은 이제 15 광고가 되거든요. 보통 12시 뉴스입니다. 뭐 6시 뉴스입니다.
하면서 15 광고를 하기 때문에 라디오 광고에서도 15 광고는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세 번째로 신문 광고입니다. 신문 광고의 장점은 TV에 비해 광고물 제작비가 좀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또 일간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재 하루 전에도 광고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시성이 좀 높습니다. 또 신문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문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 이제 정기 구독을 하는 부부 개념이기 때문에 다 읽으세요. 내용들을 빠짐없이 읽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 약간 TV 광고나 유튜브에서는 TMI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신문 광고에서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참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좀 단점이 존재합니다. 구독자 연령층이 좀 고연령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뉴스를 많이 읽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인터넷 신문이 있어서 인터넷 신문을 많이 읽지만 사실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그런 뉴스를 많이 읽는다기보다 헤드라인만 보고 댓글을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좀 존재한다는 것도 있고 또 표적 소비자의 선별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문도 매체이기 때문에 신문의 특성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인지 구독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선별을 가능하긴 부분도 존재하지만 아무래도 인터넷에 비해서는 좀 그런 거를 통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신문사들은 비싸요. 이게 이제 얼마나 모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신문 광고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문 광고는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분류 광고, 간지 광고, 제어 돌출 광고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광고는 이제 헤드라인, 바디카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고 보통 이제 신문의 앞뒤면, 뒷면을 보면 큰 이제 일러스트 광고가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광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분류 광고는 이제 짧은 문구로 구성된 광고. 뭐 이제 중간중간에 좀 맨 뒤에 보면 이제 구인, 부동산, 매매 뭐 이런 이제 로컬 광고들도 존재합니다. 간지 광고라는 거는 이제 사전에 제작된 광고물을 그 구독을 하시는 분들 집집마다 이제 현관문이나 아파트 같은 문 이제 도어문에다가 이제 끼워 놓잖아요. 이럴 때 이제 제작되어 있는 광고물을 신문지 사이에 끼워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제호 돌출 광고가 있습니다. 뭐 땡땡이 뭐 좌우에 보면 또 박스 형태로 이미지를 넣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또 신문의 기사면 중간에 박스 형태로 이제 게재되는 광고들도 존재합니다. 잡지 광고입니다. 잡지 광고는 장점은 타 매체에 비해서 높은 선별성을 가집니다. 우리가 신문이 이제 좀 더 선별성이 강하다지만 잡지는 좀 더 강하죠. 뭐 맨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기도 하고 뭐 여성조선이라든지 뭐 그런 여성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런 나이대 분들이 좀 더 보시기도 하고 타 매체에 비해서 높은 표적 소비자 선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광고의 회독 가능성이 높아요. 잡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병의원이나 어디서 좀 기다리다 보면 잡지 같은 게 앞에 있어서 보게 되는데 잡지를 보다 보면은 광고가 좀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광고도 잡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회독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해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신문에 비해서 아무래도 신문은 이제 종이지만 잡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양지를 쓰기 때문에 그런 광고물의 질들도 좀 더 퀄리티가 높습니다. 단점은 도달력이 떨어집니다. 아쉽게도 이제 잡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이제 사양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신문에 비해서 광고의 크기나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광고들을 많이 노출시키는 경우들이 있죠. 월간지 같은 경우에 또 발행 주기가 월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적시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중치를 두라고 말씀드리는 인터넷 광고, 온라인 광고입니다. 사실 온라인 광고는 제가 생각했을 땐 장점이 좀 더 많은 광고들이에요. 무한의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광고의 노출 및 매출 효과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솔직히 가장 다른 점이에요. 기존에 있는 4대 매체들 TV,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물론 통계가 가능합니다만 아무래도 온라인 광고만큼의 정확한 통계 추적은 가능하진 않습니다.
특히 잡지나 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보통 이제 광고라는 게 결국은 그 회사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사 광고주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적할 수 있느냐,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측정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온라인 광고 가장 큰 장점은 시분간 제약이 없다는 거랑 이런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소비자의 쌍방향, 상호작용이 높다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을 얘기하자면 이제는 온라인 광고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레드오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광고비가 예전보다는 많이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필두로 한 그동안의 개인정보나 인구통계학적인 정보들, 사용자의 뭐 앱 활동, 쿠키 같은 걸 사용한 그런 추적을 따른 맞춤 광고들도 지금은 이제 많이 사양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강화 이슈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힘듭니다. 단순히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나 광고비를 태워서 운영하는 방법은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보완적인 효과로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 및 보완적인 접근 전략도 필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온라인 광고를 진짜 아예 접하지 않고 ATL만 하신 분들은 처음 온라인 광고가 진짜 모르는 용어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아예 개념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온라인 광고를 시작하시는 게 좀 더 이해도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따지자면 단점들이 이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광고는 크게 저는 키워드, 디스플레이, 쇼핑, 영상, 앱 광고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데, 키워드 광고는 전통적인 온라인 광고 매체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도 우리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광고 매체이기도 하고, 광고 형태이기도 하고, 쇼핑 광고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 커지면서 쇼핑 광고도 진짜 많아졌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필두로 한 영상 광고도 많고요. 앱 광고도 정말 많습니다. 앱을 실행하면 나오는 그런 플레이 형태의 이제 앱 광고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 4차 시에서는 마케팅과 소비자와 그리고 광고 매체 특성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대 매체와 온라인 광고의 특성들, 그리고 USP의 전략, 마켓을 세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사실 광고학기론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좀 추상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좀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케터 안케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